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대표님들, 창업주님들이 조금 들으시면서 언짢으실 수도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예민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왜 이렇게 가업승계가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 회장님들, 대표님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거를 좀 가슴 아프지만 또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오늘은 가업승계를 이렇게 실패하는 회사들은 왜 실패하는지, 그럼 우리가 뭐 실패를 왜 배우냐, 거기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윤병석 박사님은 뭐 가업승계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뭐 가장 권위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일단은 가업승계 논문도 많이 쓰셨고, 또 우리 가업승계 핵심인 가족기업 학회를 또 이렇게 훌륭하게 잘 3년간 이끌어 주신 그 주역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박사님 본인 소개 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호서대학교 같은 학교 법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고요. 가족기업학회를 한 4년 동안 회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해서 그 사이에 뭐 그전에도 학교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방문해서 경영 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승계에 관련되는 자문이나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정선희 소장님 말씀하셔서 이제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박사님, 우리가 1편에서 가업승계가 왜 어려운지 이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패하는 가업승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이제 연구하신 것도 많고 현장에서 이제 보신 것도 많으실 텐데, 아, 이건 정말 잘못된 가업승계였다. 뭐 이렇게 느꼈던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우리 오너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버님이 그 아들한테 사업을 물려준다고 했다가 철회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줬다가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빼서.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아버지 거니까 뭐 내가 언제 달라 했어요. 주면 주고 받으면 받으면 되고 이렇게 막 나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갈등이 생기고 그다음에는 아들이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물려줬다 그러면은 간섭하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제가 이제 그게 그 손녀를 키우는데 이 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구청에서 이게 조부모 교육을 오라 해서 갔었어요. 가니까 이제 그 조부모 교육에서 강사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손자 손녀 키울 때 손자 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손자 손녀 마음대로 하게 지켜만 봐라. 그렇게 그 손자 손녀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넓히는 공간을 줄 수 있다. 지시하는 순간에 손자 손녀는 거기서 멈춘다.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이게 승계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주시면은 손 떼시라고요. 내가 주위에 아시는 분 보면은 그거는 따님한테 이제 그 회사를 물려줬어요. 그분은 아들이 없어서 따님한테 물려줬는데 그 따님한테 너가 회사 오늘부터 사장이야? 물려줬어요. 물려주면 그 다음날 안 나오셔야 되는데 한 방에 책상을 두 개 갖다 놓고 요거는 내 자리, 하나는 따님 자리. 그럼 매일 출근하세요. 그러면 출근하니까 그게 그 처음에는 따님이 아버지한테 회장님 이게 뭐 보고 드릴 사람 보고 안 받아 너가 알아서 해 해놓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궁금하니까 참 지난번에 그 얘기 어떻게 됐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글쎄 왜 그렇게 했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따님이 그냥 아버지한테 결제를 다 받아요. 그러면은 사장이 아니죠. 내가 그런 그 이세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손 떼시라. 두 번째로는 성공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실패한 케이스. 네, 네. 성공한 케이스는 시아공단의 케이스예요. 제가 시아공단은 그냥 은나노 공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첨단 공장이죠. 이분이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납품이 안 돼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미국에다가 수출이 트이니까 국내의 회사들이 납품 요청을 해서 본인이 국내 회사는 내가 고르겠다 해서 선택해서 이분이 납품을 받아서 제품을 공급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도 연세가 드시니까 한 50대 중반, 이분은 이 승계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제가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시절, 요즘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보면은 그 얘기를 해고를 해주세요. 내가 힘이 너무너무 들어서 회사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은 이건 혁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넘겨줘야 된다.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아들이 이제 그 아들하고 딸 하나 있는데 딸은 결혼했으니까 됐고 아들을 공부를 시켜서 요 강남에서 그게 의사예요, 의사. 그래 아들을 불러서 야, 너 이게 내 회사 받아야 되는데 그래 아들 말 내 지금 강남에 하고 있는 그게 그 병원을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내 병원에도 먹고 살만 하고 아버지 그 처분해서 그냥 쓰세요. 냉정했다. 그 아버님이 서운했다고. 아들이 그 얘기 듣고 밤에 잠을 못 자. 그래서 그 부인이 옆에 있다가 그 여보 빨리 자라.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부인이 아들한테 얘기를 안 해. 며느리를 이제 그게 따로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행사 때 며느리한테 슬쩍 넘겨주는 거죠. 이제 너 아범한테 얘기 들었지. 우리 집에서도 회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훌륭한 거예요. 제가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났어요. 그때 6개월도 빠른 거죠. 그래서 그분 며느리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이제 병원의 아들의 와이프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설득을 해서 그러면은 병원을 폐업을 하고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겠다. 그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짧은 거 6개월은 보통 3, 4년 돼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구정 때, 설날 때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병원을 접고 회사 물려받을게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기분 좋아. 땡큐. 그래 해라. 해서 병원을 폐업을 하고 공장을 이분이 왔는데 그 공장의 층을 다르게 했어요. 아버지는 2층에 그냥 쓰시고 난 3층에 쓸게요. 왜냐면은 2층은 왔다 갔다 해도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아들은 3층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2층 쓰시고 내가 3층 쓸게요. 그리고 아버지 오시면 내 방에 오지 마세요. 철칙이. 오셨다 가셨던 거는 내가 말씀 안 하시는데 내 방에 오지 마세요. 아버지 그한테 약속을 두 가지 했어요. 아버님 2층에 쓰시고 난 3층 내가 쓰는데 내 방에 오지 마세요. 첫 번째 원칙이. 두 번째로는 직원 부르지 마세요. 직원. 오셨다가 신문 보시고 여직원한테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면 되는데 신문 보시는데 우리 직원 부르지 마세요. 아버지 이 원칙 지켜줄 수 있죠? 하겠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방에 가서 신문 보거나 커피 마시거나 친구들 불러서 거기서 놀다가 그냥 조용히 가세요. 직원 절대로 안 불러. 근데 이 아들은 그 병원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그게 병원의 의사 신분이니까 의사는 어떻게 보면 환자를 청진기로 진단을 하잖아요. 청진기로. 이분이 공장을 돌아다니 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게 그 공장 기계 설비 레이아웃이 돼 있고, 다음에 직원들의 동선이 어떻게 짜여져 있고, 이런 걸 꼼꼼하게 이게 그 병원 환자 진단하듯이 메모도 하고, 모르는 거는 이제 그 경영지도서나 다음에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다음에 그분들한테 다시 공장을 한번 이게 살펴보기 위해서 문제점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3년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스타일은 바로 안 하더라고. 바로 안 하고 천천히,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충격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직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를 생각하듯이 직원을 환자를 보는 거예요. 환자를 생각해서 살살 다뤄. 충격 안 주고 2년, 3년 동안에 이게 그 리모델링하고 동선 고치고 바꿨어요. 그 사이에 직원이 한 명도 퇴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와도 변화가 온지 아닌지 모를 직원들 모를 정도로.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한 4, 5년 지났죠. 4, 5년 지나고 난 매출이 2배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성공한 케이스고 실패한 케이스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왕 나왔으니까. 이 회사는 그게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마음속으로는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들한테 표시를 안 해. 아들도 알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물려받을 생각을 하는데 생각의 차이 있는 거야. 아버지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물려받은 내가 하는 제조업을 그대로 아들이 하고 싶어 해. 그 아들은 아버지 제조업을 물려받지만 그 사업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물려받고 3개월이 채 안 지났어요. 물론 뭐 세금은 다 냈죠. 그래서 공장을 처분했어. 처분하고 그 돈을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그러면은 제2창업이 아니라 새로운 창업인데 성공할 수 있겠어요? 망했죠. 지금 우리 좀 비속한 말씀 떨거지 돼서 요즘 그 어딘지도 행방불명은 몰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들 마음이 각자 있기 때문에 성공으로 끌고 가려면은 그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그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또 성공 사례나 이렇게 실패 사례 이렇게 두 가지를 들어보니까 진짜 꼭 그 어렵게 일군 기업을 잘 승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성공을 한 데는 또 성공 요인이 있고 실패를 한 때는 실패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차이점 아니면 그 성공이나 실패를 가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실패에 관련되는 거는 한 25년 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청 시절에 제 그때 모 사무관하고 같이 일을 할 때인데요. 그 사무관을 통해서 실패 사례집을 만드십시다. 그게 그전에는 중소기업청이 실패 사례집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아이디어였어요. 그분이 사무관이니까 임 교수 좋은 아이디어인데 내가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려볼게 했는데 국장님이 거절한 거예요. 무슨 실패 사례냐. 성공 사례 만들기도 힘든데. 그래서 2번 거절당하고 국장이 바뀌잖아요. 보통 뭐 1년, 2년. 이분들도 다른 자리에 가서 바뀌고 그 사이에 자기의 마음 맞는 국장이 오셔서 그 실패 사례집을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패한 분들이 안 나와. 내가 뭐 망했는데 무슨 뭐 얘기를 내가 할 게 있느냐.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밥 사주고 설득해서 그 실패 사례집을 상학원 2권 만들었어요. 정말 어려운 그 작업이었겠네요. 그러니까 IMF 이후의 얘기예요. IMF 구제받는 이후에 그때의 그 사례집을 내가 받아서 내가 얼마 전까지 갖고 있었는데 좀 필요 없지 싶어서 내가 버렸었는데 그 나오고 난 다음에 사전 5기, 3전 4기, 다음에 재기 지원 사업 이 사업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그런 모멘텀이 없으면 정책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가업 승계도 지금 현재의 실패 사례가 있지만은 딱히 찍어서 어느 회사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분의 개인의 이제 그 명예도 있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니셜 가명을 쓰더라도 그 실패 사례집을 만들어서 이제 그 공유하는 것이 가업 승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의 그 보고서에 보면은 실패한 20가지의 그 유형이 나와요. 실패한 20가지 유형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것. 시간에 20가지 중에서 그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업 승계로 끌고 오면은 가업 승계도 승계 시점이 중요해. 승계 시점.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승계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골골 그는 회사 받아서 골골 하다가 끝난다고. 그러니까 혁신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승계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실패율을 줄이려면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을 비우고 빨리 떠나라. 그 다음에 그러면은 후계자는 내가 신뢰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후계자는 똑똑하기 때문에 알아서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후계자 선정이 어려워요. 요즘은 이제 그게 이게 뭐 인구도 줄지만은 나는 애들 숫자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승계를 물려받은 사람을 찾아서 이제 그게 승계를 직원한테 주기도 하고 뭐 아는 사람한테 저 심지어는 좀 쉬운 말로 쓰면은 길 가다가 저 친구 사업 수완이 있겠다고 만들면 그 친구한테 제안해서 야 우리 회사 받을래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승계의 문제가 조금 전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게 이제 사회 공기로 생각한다면은 마음을 비운다고 하면은 꼭 비록 자식한테 안 물려주더라도 그 사업을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키우는 게 필요하다. 그 관련된 것들이 지금 현재 중소기업 중앙에서 승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저도 좀 관여했습니다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국회 통과가 좀 불투명한 지금 상황이어서 지금 그 통과가 되면은 승계가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은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 승계를 물려줄 수 있는 승계하고 싶은 창업주 입장에서는 세금에 너무 올인하거든요. 그런데 세금도 중요한 거지만은 마음을 잘 이게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그게 실패율을 높이고 줄이고 실패의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실패 패턴 20가지 유형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 박사님께서 타이밍을 짚어주셨는데 현장에서 저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타이밍, 예, 뭐 빠를수록 좋겠지만 뭐 제일 좋은 타이밍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타이밍을 여기까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이 단계 전에는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타이밍이 있을까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요, 50대 중반에 30대 초반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완전히 물려주는 게 아니라 승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제. 교육시켜서 보통 요즘 승계 교육도 한 10년 해야 돼요. 하니까 60대 초중반에 손 떼는 것이 좋다. 최적 타이밍입니다. 왜냐면 60대 중반 넘어서면은 첫 번째 우선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요. 두뇌 회전이 안 돼. 그다음 순발력이 떨어져. 그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다음 생각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게 혁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50대 중반 타이밍에서 후계자를 결정을 해서 후계자랑 여기 그 경영 수업도 해주고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 60대 중반 넘어서면 70 넘으면 옛날에 70 고려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70 고려장 시절에 옛날에 지나친 표현이지만은 그때 되면은 모든 일들을 못하게 된다고 여건상으로. 지금은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이제 뭐 조금 잘 먹고 생활을 할 때 하니까 70에 대한 폐쇄가 별로 안 나지만은 벌써 기능상의 그게 그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무 곤란해요. 그 다음에 70대의 그까지 그 후계자를 선정해서 물려주지 못하는 분들은 그게 70대 물려주면 90까지 갑니다. 그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선정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셔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금 그런 경우는 주위에 뭐 많은 분들 보시겠지만 대기업 한번 보세요. 그룹사들 삼성 이재용 회장 몇 세에 물려받았어요. 그 다음에 현대 정 회장이 몇 세에 물려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화 지금 승계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몇 세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게 그 대기업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하물 중소기업은 더 순발력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니 그 회사 자체가 이게 그 생존에 대한 문제로 봉착이기 때문에 빨리 해라. 한 가지 더 붙여면은 제 아신 분 한 분이 이제 국세청에 통보를 해요. 기아 회사는 승계 대상 기업입니다. 언제하면 60대 초반에 보내줘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승계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는 주는 거죠. 이제 알려는 주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에서도 늦게 보내는 거예요. 좀 일찍 보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보내면은 국가가 요것도 모르니까 안 보내는. 그래서 60대 초반에 보내면은 그때부터 이제 두 가지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내가 회사에서 나가고 물러나야 된다는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좌절감. 이 승계의 생각이 전혀 없다가 이 국가가 이게 그 승계 대상 기업인데 뭐라면은 딱 보는 순간에 좌절감.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오는 그게 그 공허함을 느끼는 거.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 승계를 잘 하려면은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박사님이 경험상 보시기에는 50대 중반부터 네, 하는 게 네, 좋다. 그러면은 경영 수업도 시킬 수 있고 네. 이제 60대 초반이나 중반 사이에 또 은퇴가 마음 편하게 할 수 그렇죠.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영상 보고 계신 우리 대표님들이 좀 우리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뜨끔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러니까 나도 저런데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서 드릴 말씀은 전 시간에 이어서 드릴 말씀하고도 맞물려 가지만은 승계가 끝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내가 하는 사업을 내 아들이나 내 후계자가 이어서 받는 우리가 말하는 달리기 계주의 바톤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어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잖아요. 똑같이 회사도 내가 사업을 했다가 다음에 주자한테 넘겨주는 거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오너들이나 창업주는 내가 넘겨주면 내가 끝이라 생각을 해요. 대우도 못 받고 예우도 못 받고 그게 아니라 승계의 출발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누구를 시작하나? 다음 세대가 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좀 홀가분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홀가분한 마음이 없으면은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은 마음을 비우시라.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이 두 가지 명언을 주셨는데 1편에서는 손을 놓으셔라. 예,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마음을 비우셔라. 예,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창업주이신 우리 회장님들이나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간 너무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또 이게 잘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또 남은 또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업 상속 공제의 함정과 또 진짜 가업 승계 전략에 대해서 우리 윤병석 박사님과 함께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